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할 텐데 이번 시간에는 어, 1997년에 있었던 IMF 외환위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MF 외환위기는 우리나라 경제 체질을 바꾸는 아주 중대한 사건, 일대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책에도 약간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IMF 외환위기와 관련된 이야기 우리가 어, 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IMF 외환위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사실 그 97년 외환위기라고 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세계적인 현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국제 정치 또는 국제 경제적 어떤 질서와 맞물려서 일어난 하나의 일대 사건이고 그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동아시아 외환위기 또는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한 일환으로서 벌어진 것이 우리나라 그 97년도 IMF 외환위기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 경과를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1997년 11월 21일입니다. 네, 11월 21일 날 그 IMF 구제 금융을 신청한다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열어요.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재경원 장관 부총리 겸 장관이죠. 부총리였던 임창열 부총리 또는 및 임창열 장관이 이제 기자들을 모아놓고 발표를 하죠.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IMF 구제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부족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국가가 아니죠. 네,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국가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나라 화폐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있는 국제화폐가 아니에요. 국제화폐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제화폐들 또는 달러를 어느 정도 그 예비적으로 쌓아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국제 무역을 한다든지 대외 결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대외 채무가 있잖아요. 대외 뭐그 빌린 돈이 있는 외채라고 하는 빌린 돈이 있는데 그런 빌린 돈을 갚는다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반드시 이제 그 외화 특히 이제 국제화폐 또는 기축통화인 달러가 필요하죠. 우리나라는 국제화폐, 국제통화가 아닙니다. 국제통화는 뭐 세계적으로 신뢰성 있게 통용되는 화폐 또는 통화라고 하면은 달러, 그다음에 일본의 엔화, 그다음에 지금 유로화, 예, 유로존에 있는 유로화, 그다음에 영국의 파운드화,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화폐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예비적으로 이런 그 화폐, 특히 이제 달러를 쌓아둘 필요가 있어요. 네, 쌓아둘 필요가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외환 보유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외환 보유고가 바닥난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바로 저 IMF 외환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IMF 외환 위기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외환 보유고가 없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제금융 그러니까 외환보유고가 떨어지게 되면 IMF라고 하는 곳이 국제통화기금이라고 하는 곳이죠. 이 IMF라고 하는 곳은 그야말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금융 질서를 잡는 데 있어서 주요한 두 기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주요한 두 기구는 IMF랑 세계은행이라고 세계은행 보통 이제 개발도상 국가들의 어떤 개발 자금을 대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고 IMF는 어떤 나라에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그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구제금융을 이렇게 주는 그런 곳이 바로 IMF입니다. 네,
IMF인데 그 IMF에다가 구제금융을 신청한 아주 일대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당시 이제 우리나라 신문에서는 대한민국이 부도가 났다, 그러니까 파산을 했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파산을 했다라고 쓰기 시작했고, 그야말로 일대 사건이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그 뭐 기업들이 엄청나게 도산을 하고 하는 그야말로 대혼란의 상황으로, 격변의 상황으로 급전직하로 들어가는 그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 IMF 체제로 들어가는 것이죠. 네. 신청, IMF 구제금융을 신청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이전에 전사가 있었습니다. 1997년 11월 사실 16일 날 그 11월 16일 날 미셸 깡드시라고 하는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이 당시 IMF 총재였거든요. 네, IMF 총재 프랑스 사람인데 보통 IMF 총재는 유럽 사람이 하고 부총재는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셸 깡드시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이 당시에 뭐 태국 방콕에 있던 이 깡드시 총재를 우리나라 김기한 대사라고 하는 사람이 홍콩에서 우리나라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올 때 변복을 하고 왔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별로 IMF가 뭔지도 몰랐고 IMF 총재가 누군지도 몰랐겠죠. 근데 변복을 하고 들어와서 이 당시에 이제 그 미셸 깡드시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재경원 장관, 이때 그 11월 21일만 하더라도 임창열이 재경원 부총리 겸 장관이었는데 16일만 하더라도 강경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경원 장관이었습니다. 강경식이라는 사람이 재경원 장관이었고, 임창열 장관은 그 전날인가 그 전전날에 이 사람 부총리가 이 사람 잘리고, 강경식 부총리가 잘리고 임창열 장관이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새로 부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경식 장관과 깡드시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만나게 돼서 강경식 장관이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대충의 설명을 하게 되고, 깡드시가 구두로 약속을 합니다. 구제금융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 약속 이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신청을 하고 그 구제금융을 신청했다는 걸 기자회견을 하고, 그 기자회견을 하면은 그 IMF 측에서 실무진들을 보내서 그 일종의 그 이행 조건을 붙이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IMF 구제금융 그 돈을 빌려 주는 대신에 그 이거를 너희들이 갚기 위해서는 이러저러한 이행 조건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 이행 조건들을 받아들인 전제하에서 우리가 이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IMF 구제금융을 받기로 이 11월 16일 날 약속을 하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절차적인 약속 사항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바로 그날로 떠나게 됩니다. 네, 그날로 이제 깡드 씨는 또 출국을 해서 미국으로 떠나게 되죠. 사실 이 이전, 그리고 이제 11월 20일 날 실무진이, 그러니까 이 협상단 실무진이 입국을 하게 되죠. 네, 입국을 하게 돼. 실무진에는 뭐 빅3, 그 미국 경제계를 좌지우지하는 세계 기관의 어떤 실무진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IMF 측에서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미 재무부의 핵심 인사가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FRB FRB는 그 페더럴 리저브 보드죠. 네. FRB의 어떤 실무진이 들어오게 되고, 미국의 중앙은행이에요. 네, 미국의 중앙은행. FRB에서 또 이제 실무진이 들어와서, IMF에서는 최고 실무자가 이제 스탠리 피셔라고 하는 이 당시 아주 유명했던
부총재입니다. IMF 부총재가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미 재무부에서는 티모시 가이스너라고 하는 사람 이 당시 가이스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당시 이제 그 차관보였어요. 미 재무부 차관보가 되고 나중에 이 사람 거물이 되죠. 이 사람 나중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 시기에 이 당시는 이제 그 클린턴 정권이었거든요. 클린턴 대통령 시기였는데 이 가이스너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이때는 차관보였는데 나중에 장관이 됩니다. 재무부 오바마 정권 때 장관이 되는 사람인데 어쨌든 엘리트가 들어오게 되고 뭐 여기 에드워드 트루먼이라고 하는 사람도 들어오게 됩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실무진을 꾸리게 되죠. 실무진이 입국을 하게 됩니다. 입국을 하게 되고 21일 날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임창열 장관이. 그때가 아마 그 저녁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 또 11월 14일 날 그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IMF로 가기로 재가가 떨어집니다. 대통령 재가가 있었거든요. 이때 이제 빅3라고 우리나라 빅3를 부릅니다. 빅3가 누구냐면 이 강경식, 재경원 장관, 강경식, 재경원 장관, 그 다음에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 그 다음에 누구였죠? 김인호 경제수석, 청와대 경제수석 이 세 사람을 이제 부릅니다.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이 빅3를 불러가지고 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상황인 줄을 내가 알고 있다. 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빅3한테 우리가 IMF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묻게 됩니다. 네, 다그치게 되고 그러자 이제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받게 되고 그때 보고받았는지 그 이전에 보고를 받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견해는 대통령이 보고를 안 받았다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이때 당시 그 이 빅3 특히 이제 강경식 재경원 장관을 다그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나한테 왜 별로 알리지 않았느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겠죠. 하면서 IMF로 가기로 이때 바로 결정이 떨어집니다. 네, 원래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은 상당히 실행이 빠른 사람이죠. 네, 실행이 빠른 사람, 뭔가 결단을 내리면 그 결단에 대한 실행이 빠른 사람이라서 재가가 떨어지게 되고 바로 16일 날 IMF 총재가 들어오게 되고 실무진이 4일 후에 입국하게 되면서 11월 21일 날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다라고 하는 그런 게 나옵니다. 사실은 11월 11일 날 우리 나름대로 자구책을 펴기 위해서 일본에 갑니다. 네. 엄나경이라고 하는 차관보가 엄나경 차관보라고 하는 재경원 차관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 돈을 빌리러 가거든요. 네. 일본에 가서 돈을 빌리러 갑니다. 돈 빌리기. 달러를 빌리겠죠.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이게 실패합니다. 네. 우리의 그 명분은 뭐였냐면 이 당시에 그 상당히 많은 달러를 일본이 회수를 해갔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를 일본이 회수를 해갔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우리나라 이제 그 당시 엄나경 차관보가 그 일본 대장성이죠. 네, 일본 대장성의 차관을 만나가지고 그 당시 사카키바라라고 하는 차관이 아주 유명한 미스터 N이라고 불리던 그 당시 상당히 유명했던 차관, 그러니까 사카키바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돈을 좀 빌려달라. 너희들이 너무 많은 한국으로부터 달러 한 200억 달러 1996년, 97년 이때 한 200억 달러 정도의
돈을 일본이 회수를 해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너무 돈을 많이 빼갔기 때문에 우리한테 좀 그 돈을 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절당하게 됩니다. 거절당하게 돼요. 뭐 미국에 입김이 있었겠죠. 네, 미국이 입김이 있었을 테고 뭐 요즘이야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달러가 부족하면 통화 수합 미국과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든가 우리나라가 통화 수합이 돼 있거든요. 통화 수합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네, 마이너스 통장을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개설을 해주는 거예요. 개설을 해줘가지고 마이너스 얼마까지는 무조건 빌려주는 걸로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는 외환 보유고가 부족해가지고 달러가 부족해가지고 외환 위기로 치달을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 통화 수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죠. 네, 통화 수합이라고 하는 게 없었고 뭐 미국이 터주는 마이너스 통장 이런 거 없었다는 것이죠. 예, 일본에 가서 이제 발품을 팔았었는데 일본에서 헛걸음을 하게 되고 뭐 별로 이제 수단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14일 날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지고 16일 날 깡드시가 들어와서 구제금융을 약속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20일 날 실무진이 들어오고 21일 날 그야말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 발표를 하는 거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1년의 경과입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핵심적인 부분만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정환의 사정에 의해서 IMF 외환위기로 치닫게 됐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는 달러가 부족하고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됐느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할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우리나라의 그 IMF 외환위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국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대외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요인으로 대외적 요인이 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대외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의 시발점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었거든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촉발되었던 그것이 대외적 요인이 결국 전 세계의 어떤 경제를 흔들게 됩니다. 네, 전 세계 개발도상 국가들의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거든요. 네, 되면서 처음에 미국의 이게 1995년도였어요. 이게 1995년도에 일어났던 금리 인상이었는데 이거를 촉발해가지고 맨 처음에 이제 타격을 받은 게 멕시코였거든요. 멕시코들은 부자들이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달러에 대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니까 다 그 멕시코 사람들이 다 달러를 수요해가지고 달러를 미국으로 유출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달러가 유출되면서 멕시코에도 외환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외환위기가 닥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멕시코, 남미 이런 데 왔다가 여기 와서 이제 동남아를 치게 되거든요. 동남아를 치는데 이제 동남아 금융위기가 연쇄적으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되고 결국 동남아에서 태국,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홍콩,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국으로 오는 그런 과정을 우리나라 외환위기로까지 치닫게 되는 이런 과정을 연쇄적으로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전염병 같이 이게 돌게 되거든요. 네, 돌게 되는 그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외환위기가 온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파괴력을 가지고 파괴력 있는 전염성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나라들의 그 금융위기를 가져오게 됐느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이제 이제 요게 하나의 도식인데 우리나라 종금 사회 해외 영업이라고 하는 것이 요 하나의 도식인데 사실 이 당시에 9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종금사라고 하는 아주 소규모 금융회사들이 많았어요.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종금사가 거의 종합금융회사라고 하는 건데 종금사가 거의 없죠. 네. 뭐 우리은행 계열사 정도 하나 있으려나 거의 없는데 이 당시에는 우후죽순처럼 종금사라고 하는 회사들이 많이 등장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떻게 돈을 벌었냐면은 해외 영업을 통해 가지고 그 해외 종금사들이 해외 영업을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종금사의 해외 영업 방식은 이러했습니다. 일본 금융계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단기 대출을 합니다. 일본 금융권으로부터 단기 대출을 해서 그 돈을 그대로 동남아시아에 장기 대출합니다. 이 장단기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장기 대출을 하면 단기 대출을 하면 이건 장기 대출에 비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하는 거거든요. 즉 종금사가 돈을 끌어올 때는 돈을 빌려올 때는 저금리로 즉 적은 비용으로 돈을 빌려와요. 적은 비용으로 빌려온 돈을 고금리로 빌려줍니다. 네, 아무래도 단기 대출보다는 장기 대출이 금리가 크죠. 왜냐하면 장기일수록 위험이 커지고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수준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장기의 금리 수준이 높은데 어쨌든 저런 전략을 택했던 겁니다. 일본 금융권으로부터 단기로 그러니까 낮은 비용으로 돈을 빌려와서 그 돈을 고금리로 빌려주는 겁니다. 그 수익은 고금리로 수익을 얻게 되는 고구조였죠. 그러니까 요게 금리 차익이 나는 거예요. 요만큼 종금사는 금리 차익을 먹는 그런 영업 방식을 택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얻고 있었던 게 이 당시 종금사입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 당시 동남아 경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90년대 동남아 경제가 상당히 좋은 호황을 경험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 그야말로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거품 경제였습니다. 거품 경제였고 그거를 뒷받침해주고 있었던 것이 우리나라 종금사가 돈을 이렇게 동남아로 빌려주면서 엄청나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금리 차익만 있으면 좋은데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왜냐하면 이 장기 대출과 단기 대출이라고 하는 기간의 미스매치가 있죠. 기간에 불일치가 있습니다. 기간에. 그러니까 한국 종금사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5년, 3년에서 뭐 10년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단기 대출로 빌렸으니까 빨리 돈을 갚아야 돼요. 일본에 대해서는 빨리 돈을 갚아야 되는데 회수되는 돈은 장기로 들어오니까 뭔가 기간에 있어서 위험 요소가 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위험이죠. 하나의 위험입니다. 기간에 미스매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위험 요소로서 내재해 있었습니다. 위험이 내재해 있었어요. 근데 일상적으로는 이 위험은 잘 도래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단기 대출을 하면은 그 단기 대출에 대해서 이 연장을 시켜주거든요. 만기 연장을 해줘요. 단기 만기를 연장을 시켜줘요. 대체로 일상적으로는. 그래서 이 미스매치의 위험이 잘 도래를 하지 않는 거죠. 만기 연장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도래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종금사가 동남아시아로한테 빌려줬던 그 돈을 잘 회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게 되면 이 일본 금융계에서는 빨리 돈을 회수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기간의 미스매치라고 하는 위험이 실제로 도래하게 되는 거죠.
위험 도사리고 있던 그 내재되어 있던 위험이 그야말로 표출이 되게 되면서 그야말로 위험이 그야말로 현실화되는 위험이 도래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동남아 경제가 파탄나기 시작합니다. 동남아 경제가 파탄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한국의 종금사들이 돈을 회수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돈을 회수하기 힘들어지면 일본한테 빌렸던 돈을 갚아주기가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갚아주기가 힘든 상황 아닙니까? 이러면서 종금사들이 파산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았죠. 동남아 경제가 파탄나면서 회수가 안 되고 회수가 안 되면 갚아줄 수가 없습니다. 만기 연장을 해준다면 다행인데 이제 만기 연장도 안 해주겠죠. 끝까지 회수를 합니다. 일본 금융권에서. 그래서 96년 한 해만 하더라도 200억 달러를 회수해 갑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종금사들은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일본의 금융권에서 이렇게 한국의 작은 소규모 금융회사들한테 돈을 지원해 줄 리가 없죠. 이들을 보고 소규모 종금사라고 하는 이 작은 회사들을 보고 한 게 아니라 보증을 썼어요. 한국의 시중은행이 이 돈을 빌려오는 데 있어서 보증을 썼습니다. 보증을 썼어요. 한국 종금사를 보증을 썼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의 종금사들이 돈을 일본에 못 갚게 되면 대신 갚아야 되는 거예요. 시중은행들이. 시중은행이라고 하면 저번에 이야기했지만은 그야말로 이제 전국 지점망을 가지고 있는 은행들, 우리나라 은행, 우리은행,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 뭐 이런 은행들 있잖아요. 이런 은행들을 이제 우리가 시중은행이라고 그러는데 이 시중은행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은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역은행까지 포함을 하면 뭐 16개가 넘었죠. 넘는 아주 많은 은행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은행이 특수은행까지 다 이야기를 해도 별로 많지 않아요. 몇 개 없습니다. 지금은 거의 통폐합돼가지고 은행이 많이 쪼그라들었는데 은행 숫자가 많이 쪼그라들었는데 그 당시는 은행이 많았어요. 시중은행들이 보증을 쓰고 있으니까 만약 종금사들이 돈을 못 갚을 경우에는 시중은행들이 보증을 썼기 때문에 시중은행이 달러로 일본의 은행한테 갚아야 되는데 나중에 시중은행도 이러다 보니까 달러가 씨가 마릅니다. 그래서 최종 대부자인 지금 은행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예금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망하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많이 망했죠. 이 당시에 많이 망하긴 했는데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외환보유고, 외환을 쌓아두고 있잖아요. 이들이 이제 시중은행을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도와주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외환보유고가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고갈이 되게 되죠. 이게 고갈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로 빠져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를 겪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동남아 경제가 파탄났기 때문이죠. 근데 왜 동남아 경제가 파탄이 났느냐? 그 원인을 찾아보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대외적인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데 있다. 1995년도에 단행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금리 인상이 왜 동남아시아의 경제를 파탄 지경으로 만들었고 연쇄적으로 동남아시아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면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미국의 금리 인상 1995년에 있었는데 이거는 새로운 미 재무장관인 재무부 장관 새로 부임한 재무부 장관이 로버트 루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이 로버트 루빈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그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투자은행이죠. 예, 우리가 보통 IB라고 하는 투자은행의 회장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 재무장관으로 부임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골드만삭스 회장이었어요. 네, 골드만삭스 회장이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부임을 하고 이 당시 클린턴 대통령 시기인데 클린턴 대통령 초기 1994년에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되는데 초기에는 다른 사람이 재무부 장관을 좀 하다가 이제 이 사람이 재무부 장관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로버트 루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게 되고 이 사람은 원래 이제 이 월가 이 IB라고 원래 은행이라고 하면은 CB, IB 이렇게 나누거든요. 네, CB, IB나 이걸 상업은행이라고 그래요. CB를 그러니까 커머셜 뱅크죠. 그다음에 IB를 투자은행이라고 합니다.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그러죠. 사실 이 투자은행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뭐 특별한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치면은 증권사입니다. 증권사. 이 상업은행은 우리 일반적인 은행, 우리은행,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 이런 은행들 그 예금 대출을 담당하는 그런 은행들이고 투자은행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증권사입니다. 예. 근데 증권회사가 고도화되면 투자은행이 되는 거예요. 네, 투자은행이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브로커리지 컴퍼니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중개만 해요. 사실 우리가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주식이나 펀드에 개인이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증권회사의 계좌를 터고 거기에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개 매개 주식이나 펀드 매매의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 증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중매 기간만 하면은 증권사예요. 중개 기간만 하면 증권사인데 이 증권사가 투자은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정보를 입수를 하고 그 정보를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그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업들의 상장을 돕는다든지 또는 기업들한테 금융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업 지원 활동을 하게 되면 투자은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기업 뒤에는 항상 투자은행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투자은행이 미국 경제계에서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투자은행 중에 투자은행이에요. 가장 유서가 깊은 투자은행이죠. 투자은행의 그러니까 월가를 대표하는 회사가 이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회사인데 보통 이 월가 사람들 또는 미국의 그 금융계를 월가를 하잖아요. 월가 사람들은 고달러, 강달러를 좋아합니다. 강달러 기조로 돌아서요. 로버트 루빈이 재무부 장관이 되자마자 강달러 기조로 돌아서게 되고 이 강달러 기조를 지원하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돼요. 금리 인상을 단행해서 기준금리를 그 당시 2%의 기준금리를 95년 1년 만에 6%로 이렇게 금리를 엄청나게 인상한 거예요.
4%나 1년 동안에 인상을 했어요. 요즘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1년 동안 뭐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미국의 중앙은행인 FRB에서 결정을 하기로 1년 동안 1% 올리는 것도 주저주저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 1%를 채 올리지 못했죠. 그 정도로 이제 아주 뭐라고 조심스럽게 미국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요즘의 어떤 경향성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당시는 이제 마구 4%나 올려버리는 그런 아주 급진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됩니다. 사실 95년 이전만 하더라도 약달러 기조였거든요. 그 미국이 이 1985년에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플라자 어코드라고 해서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 건 G5 회의였어요. G5 회의 그러니까 뭐 그 정상들 그러니까 선진 5개 국가의 정상들이 모여서 하는 지금은 G7 또는 G20 뭐 이런 게 있지만 이 당시는 G5였습니다. G5 국가들이 누구냐면은 미국, 일본 이 당시 서독 아니 통일 전이니까 서독,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었거든요. 네, 이런 나라들이 G5였는데 이런 G5 국가들이 협의를 미국이 주도를 해서 이 협의를 하기로 이 당시에 미국의 무역 적자가 상당했습니다. 네, 무역 적자가 상당했어요. 그 무역 적자가 상당했던 이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1985년과 1980년을 비교를 해보니까 미국의 달러 가치가 한 50% 정도 5년 동안 인상이 됐다는 거예요. 85년도 달러 가치가 80년에 비해서 50% 정도 인상이 됐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플라자 호텔에서 모인 거죠. 네, 플라자 호텔에서 이 5개국 정상들과 모아두고 이제 미국은 약달러 기조로 간다. 네, 약달러 기조. 약달러로 가야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약달러 기조라고 하는 건. 떨어지도록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로 표시된 상품의 가격은 내려가게 돼 있어요. 달러 가치가 내려가면 달러로 표시된 미국 제품의 가격이 내려가게 되니까 미국의 수출이 잘 되겠죠. 그동안 미국이 너무 달러 가치가 강해서 너희들이 이득을 보고 있었다. 미국, 서독, 프랑스. 그러니까 너희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너희들과 미국이 거래를 한 걸 보니까 너희들을 상대로 한 거래마다 우리가 이 무역이 적자더라. 일본도 마찬가지고 서독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너희들 영국과 거래를 해봤는데 너희들은 우리를 상대로 흑자를 낸 반면 우리는 적자다. 미국은 적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약달러 기조로 가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미국의 그 1달러에 일본 엔화가 250엔이었다 그래요. 네, 250원이에요. 1985년에. 근데 불과 2년 만에 87년에 1달러에 125엔이 됩니다. 반토막이 난 거죠. 미국의 달러 가치는 내려갔는데 엔화 가치는 2배나 상승한 거죠. 2배나 상승한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합의를 한 거예요. 이게 1987년인데 87년에 이렇게 된 겁니다. 2년 만에 반토막이 난 겁니다. 미국의 달러 가치는 내려가고 일본의 엔화 가치는 올라갔죠. 그래서 85년도부터 계속 1994년도까지는 약달러 기조였어요. 미국과 뭐 이런 나라들이 다 공조를 해서
약달러 기조였습니다. 약달러 기조였는데 95년에 갑자기 이제 강달러 기조로 갔던 겁니다. 강달러 기조로 가게 되고 그 강달러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금리를 상승시키죠. 금리를 인상을 시키면 그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금리를 인상시키면 그 이전에 비해서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달러 수요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겠죠. 달러 수요가 많아지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달러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을 시켰던 겁니다. 이 금리를 인상을 시키자 원래 미국 바깥에 퍼져 있던 그 개발도상국에 퍼져 있고 미국의 그 달러들이 미국에 있지 않고 미국에 그러니까 약달러 기조였으니까 약달러를 가지고는 수익을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를 그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나라 개발도상국가에 투자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동남아 경제 성장률이 동아시아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 이자 금리라고 하는 건 경제 성장률에 수렴하는 경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높을수록 이자를 많이 주니까 그 뭐 동아시아 쪽에 많이 달러가 투자가 돼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95년도에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고 달러가 강해지게 되니까 이제 동남아에 그 투자가 되어 있던 달러들이 다시 미국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발생해요.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서 달러가 미국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그와 발맞춰서 당연히 동아시아에 풀려있던 달러들이 다시 유출이 되게 되는 거예요. 동아시아에서는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유출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유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동남아 경제가 어려움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갔던 거죠. 그 어려운 상황을 가속화시켜 주었던 사람이 로버트 루빈이 강달러 기조에 편승했던 사람인데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환투기꾼인데 국제적인 환투기꾼이죠. 이 환투기꾼이 유명한 게 92년도입니다. 92년도에 그 유서 깊은 영란은행 17세기부터 존재했던 영란은행을 공격을 해서 승리를 한 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투기꾼의 우두머리죠. 국제 환투기꾼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조지 소로스가 태국을 공격합니다. 태국을 공격. 즉 이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를 보고 강달러 기조를 보고 태국을 공격할 것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환투기 기법인데 조지 소로스가 예컨대 이게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외환 시장이라고 해봅시다. 그 태국은 바트화라고 하는 걸 쓰거든요. 바트라고 하는 화폐를 이름의 화폐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트 달러 외환 시장이다. 라고 한다면 조지 소로스의 전략은 이런 겁니다. 바트화를 빌립니다. 바트화를 빌려요. 빌려서 환투기를 하는데 계속 바트화를 빌려서 바트를 이 외환 시장에 공급을 하고 그 대신에 달러를 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바트화와 달러를 교환하는 거죠. 바트화를 외환 시장에 공급하고 달러를 사오는 겁니다. 바트화 공격하고 환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 작업을 진행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 소로스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죠. 달러 가치는 여기 있는데 달러 가치가 높아지길 바라는 거예요. 높아지기를
달러를 이때 사서 달러가 높아지길 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투자 기법이죠. 그러니까 이때 사서 이때 팔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트와는 상대 가격이니까 이 가치에서 이 가치로 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소로스가 원하는 겁니다. 원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달러를 사들여요. 달러를 낮은 가치에 사들여서 달러 가치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비싼 가치에 팔려고 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바트와는 반대 방향 움직이겠죠. 네. 그래서 이거 바트와를 빌려온 겁니다. 빌려서 공급을 하고 달러를 수요를 하면 이 과정이 이제 순조롭게 진행되면 달러 가치는 올라가고 바트와 가치는 요 공급된 물량이 더 많아지니까 더 흔해지니까 바트와 가치는 내려가겠죠. 달러는 요 시장에서 퍼내니까 그 이전에 비해서 희소해지니까 달러 가치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자, 요 과정을 소로스가 하는데 사실 태국 정부가 이거를 가만히 내버려 두진 않겠죠. 태국 정부가 이거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태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바트와 가치가 내려가는 걸 막기 위해서 태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이용을 해서 달러를 계속 집어넣을 겁니다. 퍼가는 만큼 집어넣어야 달러 가치가 올라가지가 않겠죠. 그러면은 달러를 이렇게 놓고 바트화를 사오는 겁니다. 바트화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죠. 이렇게 해야. 네. 바트화를 집어넣는데 그걸 다시 퍼내면 양은 똑같아질 테니까 바트화 가치도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요 과정을 이거는 소로스가 하는 거고 요거는 태국 정부가 하고 있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요 싸움의 승리는 누가 가져가느냐 그러면 사실 태국은 외환 보유고가 많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요 과정을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 있었다는 거예요. 불리한 조건. 그래서 달러를 집어넣으려면 달러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외환 보유고가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소로스가 언제 이걸 하냐면 96년도부터 이 태국을 공격하는데 1차, 2차, 3차까지 공격을 하는데 1, 2차에서는 소로스가 패해요. 마지막 3차 공격에서 소로스가 승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태국 정부가 외환 보유고가 다 바닥이 나버렸거든요. 결국 이 싸움에서 달러가 바닥났기 때문에 요 과정이 없어져 버리고 요 과정만 남게 되니까 달러 가치는 폭등을 하고 바트와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로스가 가지고 있는 건 달러죠. 달러를 계속 샀으니까 달러를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이제 엄청 올라갔으니까 비싼 가격에 파는 요만큼 수익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바트와는 빌렸었죠. 빌렸는데 바트와 가치가 너무 떨어져 버렸으니까 낮게 평가된 바트와 가치로 빌린 돈을 갚으면 되는 겁니다. 낮은 가치니까 빌리고 갚으면 되죠. 그래서 그 차이, 요 수익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런 공격은 요게 전제돼 있지 않으면 불가능해. 소로스가 이기려면 금리 인상 조치에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 때문에 이 소로스 일당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태국으로부터 달러를 계속 빼가고 있었어요.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다시 미국으로 달러가 돌아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남아로부터 또는 태국으로부터 달러가 계속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거에 편승을 해서 그런 경향성에 편승을 해서 그거를 한 투기꾼인 소로스 일당들이 가속화시켜준 겁니다. 가속화시켜줬고 그런 경향성이 편승한 거죠. 편승을 해서 요 승리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소로스는 태국을 공격해서 엄청나게 이득을 얻고 결국 소로스에 의해서 공격에 의해서 태국은 외환 위기를 당합니다. 그게 이제 1997년 이 3차 공격이 성공한 게 7월입니다. 96년에 1차로 공격하기 시작해서 3차 공격이 성공한 게 97년 7월. 태국이 외환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남아 파탄의 시발입니다. 자, 여기서 끊고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